여기를 위해서 이 책을 다 읽어도 괜찮아요. 진짜 재밌거든요. 아니 이 새끼가. 안녕하세요. 북튜버 해주기입니다. 오랜만에 고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소설은 오만과 편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재미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오만과 편견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줄거리 요약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제가 오늘 들고 있는 이 두꺼운 책은 이미 읽어는 봤지만 너무 예뻐서 갖고 싶어지는 책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예쁜 컬러풀한 표지가 돋보이는 책이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책장에 한 권 들여놓게 됐는데요. 일단 두꺼운 것도 두꺼운 건데 이 종이 넘길 때 그 느낌 아세요? 내가 두 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넘겼나 싶을 정도로 도톰한 이 종이의 느낌이 좋고, 제가 이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그 새 책 샀을 때 그 컬러 잉크 냄새 아세요? 이게 괜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그림이나 그런 게 그 서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 넓은 호화로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책 페이지를 이렇게 쫙 펼쳐서 와 되게 크고 화려한 정원의 집으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오 이거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인공들 그 자매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편지지에 그냥 스토리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편지지에 쓴 것처럼 예쁘게 갬성갬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서사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이런 삽입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나 어떤 그런 성격이 부각이 될 때 사람들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 이런 그림들, 이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책장에 들여놓고 싶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한 줄거리 요약입니다. 월에 600 정도 버는 집에 딸이 다섯입니다. 근데 동네에 연 5억 정도 버는 잘생긴 젊은 남자가 이사를 온 거예요. 엄마는 제일 예쁜 큰딸을 이 남자랑 연결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이 연 5억 버는 남자의 절친은요, 연 20억을 버는데 싸가지는 없어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랑 또 이상하게도 똑같이 싸가지 없어 보이기도 하면서도 독립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둘째 딸이 이 연 20억 버는 남자랑 사랑에 빠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고전 소설을 소개하는데 너무 속세에 찌든 느낌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돈 많은 집이랑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는 관심은 가고, 또 결혼을 둘러싸고 아웅다웅 가족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은 공감도 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도도한 두 남녀가 사랑을 이뤄가는 걸 보면은 거기에 또 물들어가는 게 한 200명 정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정권도 굉장히 확대가 됐고 유아의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렇게 200년 동안 뭔가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이 소설은 사랑받을 만하다는 건 200년 동안 변하지 않았구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면 스토리 요약은 충분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독후감도 써야 되고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꺼운 줄거리 재밌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베넷 아저씨는 편견 없고 객관적인 아빠고요. 베넷 아줌마는 통속적이고 욕망은 강한데 교양은 없는 전형적인 수다쟁이 아줌마입니다. 큰딸 제이는 예쁘고 참한 며느리감이고요. 둘째 엘리자베스는 좋게 말해서 똑똑하고 독립적이고 꼰대의 마인드로 보면 어디 여자가 자기 할 말 다 하고 예쁘지도 않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셋째는 아예 사교계는 포기하고 공부의 세계로 파고들었고요. 넷째랑 막내는 그냥 어리고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에요. 걔네는 시내 나가서 군인 남자들 꼬시는 게 제일 재밌는 애들입니다. 베넷 씨는 돈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근데 딸만 다섯이다 보니까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 당시 영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꼭 딸들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동네에 웬 잘생긴 빅리라는 남자가 이사를 온다고 하네요. 근데 돈도 많대요. 세상에나.
엄마한테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제일 예쁘고 참한 우리 제인을 저 남자한테 보내야겠다라는 욕망에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떻게든 손님으로도 가보고 무도회 한다 그러면 한 번 또 참석도 해보고 하고 있는 거죠. 빅리는 이사 올 때 자신의 여동생도 데리고 왔고요. 절친도 데리고 왔어요. 절친의 이름은 다시라고 하는데요. 돈은 훨씬 더 많은데요. 시는 공평하죠. 돈을 주고 싸가지를 뺏어가셨나 봐요. 엄청 오만하고 사람들한테 퉁퉁거리게 구는 게 영 그렇게 보기 좋은 꼴이 아닙니다. 엄마의 희망대로 왠지 모르게 제인과 빅리의 눈이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의 바람대로 제인을 저쪽 집에 묶어둘 뭔가 구실이 생겨버립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 제인이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런! 엄마는 어떡합니까? 우리 딸 아픈데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니? 그 집에서 좀 눌러 살아봐라 얘야. 이래서 연약한 제인은 그 집에서 앓고 있는데 우리 둘째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생각해보세요. 옛날 1800년대 영국 그 막 지느끼를 드레스 착착착착착 하면서 그 먼 길을 쑥 걸어간 겁니다. 언니를 자기 옆에서 돌봐줘야겠다고요. 그래서 빅리와 다시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서로를 가까이서 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랑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시가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오만하고 무례하고 지멋대로 사는 건지. 근데 꼭 이상하게 다시는 엘리자베스의 그런 톡톡 쏴대는 면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완전 사랑에 뿅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빅리의 여동생인데요. 이 여동생이 사실은 다시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잘났거든요. 돈도 많고 자기 말에 쏙 드는데 계속적으로 구애를 해도 다시는 넘어가지 않는데 다시가 엘리자베스한테 훅 갔다는 걸 이 여자는 눈치를 챈 겁니다. 어쨌든 제인과 빅리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몸은 다 나았고요. 이쯤에 동네에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콜린스라고 하는 남자인데요. 이 베넷씨랑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깝냐면 결국에는 베넷씨가 아들이 없어서 남자에게 뭔가 상속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상속을 받게 될 사람이 콜린스예요. 근데 겁나게 찌질합니다. 진짜 보다 보면 빡이 쳐요. 어쩜 이래 사람이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등장을 해서는 되게 막 착한 척을 하면서 결국 이 재산을 상속을 받겠다라는 게 확실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위컴이라고 하는 군인입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사람들하고 서글서글하게 말도 잘해요. 그래서 딱 보니 엘리자베스가 저 사람 되게 말도 잘하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시랑 아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랑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지 않은 과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컴은 옛날에 목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위컴의 아버지가 그 다하시가 잘 살잖아요. 그 집에서 집사를 해서 그 집이랑도 잘 알았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다하시가 목사가 될 기회를 박탈을 했다라고 하니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참나 진짜 어떻게 다하시 그 사람은 오만하겠다고 사람을 도울 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다? 싫어하는 사람이 같으면 우리는 함께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위컴이랑 엘리자베스가 또 그렇게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인싸는 빅리였기 때문에 빅리가 집에서 만든 무도회에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베넷 가족도 함께 다 바리바리 싸들고 참석을 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이날이 굉장히 좀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오간 날이기도 하고요. 그 가족들이 뭐랄까 자기가 가진 단점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다 보여준 날이었거든요. 막 넷째 키티, 막내 리디아는 좀 철없이 막 남자들을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하지. 셋째는 사교계에 관심은 없다는데 어떻게든 노래 자랑도 하고 싶고 아주 그냥 그 엄마는 또 철없이 푼수처럼 막 이렇게 막 없어 보이는데 막 이렇게 자기 얘기 털고 있고 막 미치겠는 거죠. 근데 이 빡쳤던 무도에 아주 정점을 찍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베넷이 그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으러 어떤 콜린스 있잖아요. 아니 이 새끼가 아니 여자 5, 딸이 5이니까 그중에 하나가 자기 신부감이 될 줄 알았던 거죠. 진짜 방자하게. 그래서 제일 예쁜 제인을 탐냈는데 엄마가 제인은 이미 빅리랑 맺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엘리자베스랑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청혼을 한데 진짜 가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헐 이 소리가 진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청혼을 하는 것도 합리적인 1, 2, 3번의 이유를 정말 비합리적인 말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래서 당신 나랑 결혼을 해야만 한다. 어이가 없죠.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니요 나는 이 청혼 거절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다 튕기는 거죠 이러면서 뭘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진짜 빡쳐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더 말을 해야 되냐 이 청혼 너랑 결혼하기 싫다니까 아 여자들은 다 튕기는군 이렇게 답답하게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청혼이 결국 거절당하게 됩니다. 아우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빅리 여동생이 쓴 편지가 도착을 하는데요. 그 빅리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빅리랑 빅리 여동생 다시 전부 다 싸잡아서 런던으로 가고 있고 다시는 이 동네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척은 다 해요. 그래도 제인 너랑은 되게 친해서 좋았었는데 편지라도 하자. 마음 착한 제인은 이 편지를 받고 굉장히 상실감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진 빅리도 떠나가고 안 올 것 같다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똑똑한 엘리자베스는 탁 이렇게 뭔가를 잡아냅니다. 언니 이거 믿지 마. 그 빅리년이 지네 오빠랑 언니랑 연결되는 거 싫어가지고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제이는 믿고 싶지 않아. 슬퍼.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죠. 며칠이라도 지났으면 좋겠는데 딱 사흘 안에 2명의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캐릭터가 바로 콜린스입니다. 이 새끼는 엘리자베스가 안 넘어오니까 아무나 누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직업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베네시 가문 이제 상속받는 거 확실히 됐으니까 난 돈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필 고른 여자가 엘리자베스의 절친 샬롯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또 이 친구도 그 청혼을 받아줘요. 이 새끼 X인 건 알겠는데 그냥 이 남자의 가진 지위나 이런 안정적인 것들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가 스스로 명예를 떨어뜨려서 자신을 실망시킨 것도 속상했지만 그렇게 선택한 운명 속에서 친구가 조금이라도 행복을 누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에 더 심란했다. 이렇게 사랑 없이 돈만 보고 하는 결혼은 이때도 지금도 참 마음 아픈 겁니다. 그죠? 남자와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첫째와 둘째는 뭔가 겨울쯤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계기가 생깁니다. 친척이 찾아와서 제인한테 런던에서 지내볼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인은 혹시나 런던에 가 있으면 빅리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희망만 가지고 런던에서 지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결혼한 자기 친구한테 놀러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돼요. 제인이 런던에 가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빅리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빅리 여동생이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려 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썸남인 위컴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왜냐면 그냥 대화도 잘 맞고 그런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위컴 이 새끼가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인지 보고 봤더니 최근에 뭔가 돈이 좀 더 생긴 여자한테 위컴이 막 들러붙고 있는 겁니다. 에휴 그럼 그렇지. 그래 뭐 엄청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뭐 조금 썸 정도 탄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친구네 신혼집에 한번 놀러가 보는 거예요. 콜린스랑 샬럿네 집이 있잖아요. 콜린스는 진짜 참 똑같이 찌질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콜린스의 후견인인 캐서린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시 입장에서는 이모가 되는 분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고 좀 권위적인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소개받는 자리인데 되게 캐서린 부인은 본인이 되게 돈도 많고 자기는 있는 집 막 귀족 집이고 막 교육도 엄청 많이 받았고 되게 있는 척을 하는데 엘리자베스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을 보면 굉장히 매너가 없어요. 진짜 뭐 가정교수는 왜 안 들였느냐, 니네 부모는 왜 너를 그딴 식으로 교육을 시켰느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서슴없이 하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거기서 기죽지 않고 하나하나 받아치면서 그냥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캐서린 부인은 자기의 딸을 다하시랑 맺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하시가 괜찮은 인물이고 돈도 많고 하니까. 근데 캐서린 부인이 너무 무례하다 보니까 다하시가 부활절 때 놀러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싫어했던 다하시인데 아씨 차라리 다하시랑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었던 그런 엘리자베스입니다. 다하시는 이번엔 자기의 그 친척인 피치 윌리엄 대령도 데려오는데요. 이 사람이랑은 말이 좀 통해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하시의 어떤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다하시가 최근에 친구의 결혼을 본인이 좀 막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하시가 그렇게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위컴과의 관계에서도 위컴의 말을 믿지 마라. 다하시가 오히려 많이 감싸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와, 이 새끼 진짜 못된 새끼네. 어떻게 우리 언니가 빅리를 좋아하는데 그걸 막냐 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다하시가 똑똑똑하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뭔 일이지 봤더니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러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랑 고백이란 곧 청혼이겠죠? 어이가 없죠.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뭐야 이 새끼 나를 좋아한다고 뭐야 이게 정말 이 정도의 이런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라. 나는 네가 내 사랑하는 언니의 결혼을 깨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근데 네가 나한테 지금 와서 청혼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낯짝이지? 와, 네 진짜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당신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라고 말씀드려도 좋겠네요. 그때부터 당신의 태도를 보고 저는 당신이 오만하고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은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안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저는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와, 진짜 싫다고 얘기하는 거죠. 청혼이 거절당하고 나서 다하 씨는 엘리자베스한테 편지를 보내서 해명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제인이 빅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빅리는 너무 사랑을 믿는 것 같아서 그걸 떼어내려고 한 건 맞아. 근데 내가 잘못 알았다면 그건 미안해. 그리고 위컴에 관한 건 말이야.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위컴을 존중하고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위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 목사 안 되는 조건으로 돈 조금 더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굉장히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이고 내 아버지 앞에서는 착한 척을 했지만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목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제목이라고. 이런 약간 해명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요. 처음에는 뭐야? 이 편지마저 굉장히 오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진짜 분별력이 없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자베스는 정말 반성도 되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 편견을 가지고 이 다하시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싸가지가 없고 자기한테 오만하게 굴고 타인에게도 굉장히 못되게 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 봤던 거구나. 내가 그렇게 잘난 척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런던에 있던 제인도 돌아오고 샬럿 집에 놀러 갔던 엘리자베스도 집에 돌아오면서 자매들은 이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쯤에 굉장히 불길한 느낌을 드는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 넷째 키티랑 막내 리디아가 군인 남자들 꼬시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브라이튼이라고 런던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가 있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군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왠지 느낌이 딱 쎄하게 촉이 오니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우리 집안에 뭔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좀 객관적인 편이거든요. 아니야. 그럴 만한 애가 아니고 설령 그런다고 할지라도 동생들이 그렇게 네 그런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제인이나 엘리자베스 너의 가치를 떨어뜨리진 않을 거야. 괜찮아. 라고 해서 걔네를 이제 리디아는 이제 군인들하고 놀러 이제 가는 겁니다. 막내가 군인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컴, 그 군인의 위컴이랑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가 살짝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다하시를 좀 더 잘 알겠던데? 이 말인 즉슨, 야, 네 새끼 이상한 거 내 다 알았거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컴이 굉장히 비열하게 꼬리 내리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역시 이 새끼는 쓰레기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엘리자베스가 참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 외숙모네 가족하고 여행을 갔다가 펜벌리에 갈 일이 있습니다. 펜벌리가 어디냐면 그 다하시가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집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왠지 다하시 만나기 좀 껄끄러운데 청혼했다가 한번 까이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생각을 했는데 다하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집 구경만 하러 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인들이 너무너무 다하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화하고 성품이 좋은 분은 없을 것이다. 듣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낯선 사람들하고 있을 때 서투르고 그런 걸 안 좋아해서 까칠하게 말했던 것뿐이지 사람 자체는 너무나 좋았던 사람인 거예요. 진짜 좀 내가 진짜 사람 몰랐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찰나에 따둥하고 다하시가 빵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하루 먼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다하시 씨. 민망하지만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하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은 내 여동생도 너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고 온 김에 좀 얘기도 좀 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좀 보낼 시간이 생깁니다. 이때 엘리자베스랑 다하시가 좀 친해지나 싶었는데 집에서 굉장히 위급한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아이고 무슨 멘붕입니까 이게. 그 군인들 꼬시러 간다고 브라이턴 갔던 리디아 막내 있지 않습니까? 걔가 위컴이랑 사랑에 도피를 했다는 겁니다. 인연이 철딱서니 없이 무슨 답답한 거죠. 엘리자베스는 아직 위컴이 그렇게 쓰레기라는 걸 리디아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얘는 그냥 사랑에 훅 가가지고 그냥 어디론가 갔다는 거예요. 집안에선 난리가 났죠. 얘가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결혼하기 전에 뭐 동거하고 사랑에 도피했다 그러면 눈이 뒤집히시는데 한 200년 전에 막내가 16살짜리가 남자랑 어디 갔다 그러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이 편지를 받고 너무 멘붕에 빠진 엘리자베스한테 다하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근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때 그 엘리자베스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랑이 물거품이 된 지금처럼 이보다 더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이 그를 사랑할 수도 있을 거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아,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은 똑같나 싶은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을 들키면은 사실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호감이 있는 남자 앞에서. 근데 이런 밑바닥까지 보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역으로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도 하잖아요. 막 아, 그래. 이런 문장, 이런 상황,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는 되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리디아를 어떻게든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엘리자베스가 좋아하는 친한 그 친척 있잖아요. 뭐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찾아냈고 위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이 새끼가 하는 말이 그러면 리디아한테 뭐 연간 얼마씩의 뭐 상속을 준다는 조건으로 얘랑 결혼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리디아는 아무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엘리자베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위컴이란 작자가 그렇게 그냥 넘어갔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친척이 좀 돈을 써서 위컴을 잘 이렇게 둥글게 구슬려 준 게 아닌가 너무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리디아랑 위컴은 그래서 발견된 런던에서 간단하게 그 교회 가서 그 서약한다 그러나 그런 식의 결혼식을 치르고 동네로 와요. 이제 엄마 아빠 있는 집에 와서 또 결혼식을 하러 오는 거죠. 진짜 완전 너무 철없이 해맑아서 사람들이 다 정남이가 떠들 정도입니다. 근데 너무 철이 없어서 리디아는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한테 가서 있잖아 결혼식에 다하시 씨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하시가 왔다고? 위컴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거길 갔지? 궁금해서 엘리자베스가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외숙모한테 물어본 거예요. 외숙모 혹시 다하시 씨가 이 결혼에 뭔가 연관된 게 있나요? 라고 해서 긴 진실에 담긴 편지를 받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위컴이랑 리디아가 도망갔다고 하니까 다하시 씨가 먼저 나서서 막 돈도 쓰고 여기저기 알아봐 준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에 있나. 그래서 위컴이랑 만나서 되게 비굴하지만 돈도 많이 쓰고 위컴 빚도 다 갚아주고 얘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결혼하게 만들어준 게 다하시였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말로는 위컴이 우리 집안에 있던 집사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본색을 좀 내가 더 오히려 알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나쁜 일이 없도록 막았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숨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미안한 마음에 했다라고 하는데 엘리자베스한테는 진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준 게 또 멋있어 보이는 거죠. 철딱선이 없는 리디아는 이렇게 위컴의 새로운 근무지인 시골로 떠나게 되고요. 빅리가 다시 한번 그 네덜필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여동생도 데리고 오고 다하시도 데리고 오고 이 기회를 그 엘리자베스는 엄마가 놓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제인과 빅리를 쿡 집어서 이번에 결혼시키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원래 사랑하던 사람들이니까 둘은 다시금 사랑에 빠지고 빅리는 제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막판에 여러분 진짜 재밌는 씬이 이쯤에서 나옵니다. 여기를 위해서 이 책을 다 읽어도 괜찮아요. 진짜 재밌거든요. 어떤 거냐면 캐서린 부인 혹시 기억나세요? 그 샬럿네 집에 놀러 갔다가 만났던 콜린스 후견인이고 다하신의 이모였던 굉장히 나이 많고 권위적이고 사람 무시하는 게 굉장히 재수가 없었던 그 캐서린 부인이 갑자기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먼 길을 마차 타고 두둑두둑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야 들어보니까 다하시랑도 엘리자베스랑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말이나 되니? 야 보니까 니네 가족은 다 그렇게 교양머리도 없고 말이야 니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예쁘기를 해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면전에 대놓고 하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우선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지 않아요. 부인 따님이랑 다하시랑 약혼을 하셨으면 여기 와서 저한테 따질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약혼을 안 하셨단 얘기네요. 확신이 없단 얘기네요. 와, 진짜 미쳐버리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 이 장면 진짜 재밌어요. 무슨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완전 재밌거든요. 완전 사이드 같은 그 엘리자베스의 그 톡 쏘아붙이고 하는 말들과 그 무례하게 던지는 캐서린 부인의 말들의 티키타카가 완전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콜린스가 지가 또 한 번 나성했다고 편지를 뭐 지랄지랄 하는데 그것도 진짜 웃겨요. 그래서 이 장면이 진짜 베스트 너무너무 이거는 뭐 명작이고 고전이고 떨어서 그냥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싸움을 하니까 엘리자베스는 뭐지? 다하시가 나한테 청혼하려고 하나?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청혼을 하고 둘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이렇게 결말이 나게 됩니다.
아마 소설의 첫 문장으로 가장 유명한 게 안나 까레니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행복한 가정은 대부분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기 다른 사연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저는 이 소설의 첫 문장도 나름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재산을 지닌 독신 남자에게 반드시 아내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되게 뭐지? 그럼 되게 염세주의적이고 속물적인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가 등장하나? 라는 걸 또 정면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결론에 가서는 결국에는 돈 많은 남자랑 이어진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냥 뭔가 제목이랑 어우러져서 임팩트 있는 첫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성분이시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5명의 딸들 중에서 나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캐릭터를 한 명이라도 찾으시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제인이 60%에 엘리자베스 40% 정도 섞인 느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 어릴 때 읽을 때는 엘리자베스가 너무 좋았어요. 어디서 기죽지 않고 항상 당당하게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저도 결혼 정년기가 돼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더 되게 공감이 가고 나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사이다 같다 이런 느낌을 더 받게 돼서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시대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과 결혼과 돈의 경계를 모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외숙모, 결혼하는 데 있어서 돈을 밝히는 것과 신중한 것의 차이는 뭔가요? 분별이 끝나고 탐욕이 시작되는 경계선이 어디죠? 이런 말 되게 찔리지 않나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솔직하다, 어디까지가 사랑이다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참 재밌는 주제예요, 그죠?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잖아요. 오만한 다시 편견을 가진 엘리자베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의 특성을 제목으로 쓰는 게 이 작가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제인 오스틴의 다른 작품 중에 이성과 감성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도 자매가 한 명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한 명은 굉장히 감성적인 특성이 도드라져서 그 대조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싸가지 없어 보이는 이 다하시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오만해 보였던 이유는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 되게 뭐랄까 츤데레라고 해야 되나? 이런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근데 뭐랄까 되게 여성의 독립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되게 사이다 같은 멘트도 나오고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하시라는 캐릭터가 돈도 많고 츤데레처럼 매력이 있다라고 해서 다하시라는 그 캐릭터가 결국 되게 멋있지 않나 이런 게 좀 아쉽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결국은 신데렐라 스토리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책이 두껍지만 정말 재밌게 읽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뭐랄까 일어난 사건들의 구성이 되게 적당한 타이밍을 가지고 일어나요. 한번 등장한 인물이 잊혀지기 전에 뭔가 사건을 터뜨리고 이 사람과 연결된 A와 B가 있으면 B가 연결된 C가 있고 C랑 A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달아서 그 사슬처럼 연결되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적당한 텀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의 매력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권위적이고 짜증나게 하는 캐서린 부인이라던가 진짜 찌질하게 짝이 없는 콜린스의 대화라던가 이런 캐릭터의 빡침 포인트가 살아난 대화가 정말 잘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뭐 다른 언어로 쓰였다고 해도 와 진짜 이 정도로 빡치게 하니까 엘리자베스가 사이다 같은 말을 확 날려줄 때가 진짜 시원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살아있는 요 재미 때문에라도 두꺼운 책인데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읽으면 재밌고요. 그때 쓰였으니까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고전 소설이었습니다. 오만과 편견, 결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의 캐릭터를 사랑할 수 있게 돼서 참 재밌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저는 특히나 이 컬러 일러스트가 가득한 두꺼운 예쁜 책을 선물 받은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읽었어요. 여러분 책 리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